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최고급 호텔에 머무르고 한정판 롤렉스를 차고 마이메이 대저택을 사들이며 각국 기업가들을 속였습니다. 겉으로는 젠틀한 아랍 왕자였지만 실상은 철저한 가짜였죠. 남자의 이름은 앤서니 지략. 1970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로 생계에 몰려 그는 어릴 적부터 노련한 사기 수법을 익혔습니다. 7살에 한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들인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부모가 이혼했고 성인이 된 앤서니는 그들과 떨어져 지내며 연락도 드물었습니다. 18살의 앤서니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사우디의 방대한 왕자 집단을 노렸고 다시 왕자 신분을 사칭해 행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온라인에서 중동식 복장을 주문하고 사우디 왕실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모아 자신을 완벽한 사우디 왕자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는 중동부호 전단 서비스를 내세운 한 호텔로 가 최상급 스위트룸과 호화로운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계산대가 되자 앤서니는 모든 비용은 아버지께 청구하세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무전취식으로 나흘을 보낸 뒤에야 호텔이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앤서니는 곧바로 체포됐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법원은 그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사기의 성공으로 앤서니는 사우디 왕자라는 신분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사우디 왕실 예법까지 파고들었고 다시 미국 마이애미로 가서 스스로에게 가짜 왕자 신분을 꾸며냈습니다. 이 신분을 내세워 앤서니는 현지 최고급 호텔들에 무리 없이 드나들며 한 끼에 수천 달러를 쓰고 일상도 온통 명품으로 꾸몄습니다. 이런 생활 덕분에 부자들 사교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심지어 사우디 왕자 명의로 다른 부호들과 투자 사업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앤서니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연기가 너무 그럴듯했던 탓에 일당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앤서니를 진짜 사우디 왕자라고 믿고 강도질을 계획했지만 한바탕 소동 끝에 앤서니의 몸에서 1달러도 나오지 않자 크게 분노해 그를 폭행했습니다. 곧 사우디 왕자가 미국 길거리에서 폭행당했다는 소식이 마이애미 전역에 퍼졌고 경찰은 서둘러 사우디의 주미 대사관으로 달려가 사태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사관에는 그런 왕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써 앤서니의 사기는 또다시 발각되어 그는 1년 반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붙잡힌 앤서니는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위를 높여 수감 중에도 앞으로 사기 수법을 어떻게 개선할지 궁리했습니다. 출소 후 앤서니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사우디의 한 왕자로 행세했지만 지난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에 실제로 존재하는 왕자를 골라 사칭했습니다. 동시에 수법도 바꿔 고급 호텔에서 씀씀이를 과시하는 대신 은행으로 곧장 가 자신의 이름을 대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며 재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앤서니의 신원 확인을 고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앤서니는 카드를 재발급해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은행과의 거래를 끊게 하겠다고 하며 직원을 협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행 측도 사우디 왕실 같은 대형 고객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 은행은 앤서니에게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카드를 손에 넣은 앤서니는 명품 의류, 보석, 시계 등을 사들이며 마구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러나 잦은 고액 결제로 인해 앤서니는 다시 경찰의 의심을 샀고 결국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앤서니는 그동안 11차례나 붙잡혔고 사용한 이름만도 수십 개에 달합니다. 수년간의 사칭 생활은 불안정하고 위험했지만 앤서니가 앉아서 누리려던 꿈만은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올리기도 했죠. 줄지어 놓인 슈퍼카 열쇠, 비둘기 알만한 다이아 반지, 양손을 가득 메운 금팔찌들, 이런 부자 코스프레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앤서니와 인맥을 쌓으려 선물을 바쳤습니다. 앤서니는 더욱 영악해졌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 투자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이 곧 상장할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자금을 유치 중이라고 슬쩍 흘렸습니다. 돈 벌 기회가 왔다고 믿은 이들은 한 발이라도 늦을까 서둘러 돈을 들고 찾아와 사우디 왕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앤서니가 꾸민 사기였고 돈을 손에 넣으면 앤서니는 사람과 돈 모두와 함께 흔적을 감췄습니다. 2017년 앤서니는 다시 마이애미로 와 이곳에서 고급 호텔을 사들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 5성급 호텔에 들어가 사전 조사를 하며 투숙을 했고 예전처럼 자신을 사우디 왕자라고 주장하며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초반엔 호텔 사장도 의심하지 않고 앤서니에게 호텔 상황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때가 됐다고 본 앤서니는 호텔을 4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며 자신의 신분을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두바이 은행에 6억 달러 대출 서류까지 위조해 내밀었습니다. 사기가 막 성사되려던 그 순간 앤서니가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협상 중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그는 주문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탈리아식 프로슈트, 돼지고기 햄을 골랐습니다. 아랍 국가의 왕자라면 돼지고기가 식탁에 오를 리 없다는 점이 호텔 사장의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사장은 내색하지 않고 개인 경호원에게 앤서니의 배경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그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곧바로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앤서니를 체포했고 그의 거주지에서 수년간 사기로 취득한 현금 800만 달러 이상과 45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압수했습니다. 결국 앤서니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남은 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9년 일본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측은 평범한 외모의 4명의 일반인 여성을 초대해 그녀들의 일상에 칭찬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50일 후 다이어트나 성형 없이 그녀들의 외모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죠. 쿄카는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늘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동급생에게서 코털이 보인다는 놀림을 받은 이후로는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녀는 이성과의 대화에 매우 서툴렀고 말할 때 항상 우물쭈물하며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프로그램 측은 작은 얼굴에 높은 콧날을 가진 잘생긴 외국인 남성 강사와 함께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쿄카는 매우 어색해하며 마스크를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입버릇처럼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강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칭찬 폭격 모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쿄카의 장점을 끊임없이 찾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경이 정말 귀여워요. 갈색 눈동자가 참 독특하네요. 피부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처음에 쿄카는 이런 칭찬에 대해 본능적으로 부정하며 마음속으로 이 말 진짜 너무 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그녀의 안경을 귀엽다고 칭찬했을 때 쿄카는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머릿결이 좋다는 칭찬을 받았을 때도 그녀는 어색하게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렸지만 칭찬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의 회식 자리에서 쿄카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더 귀엽다 라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얼굴에 가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쿄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 그녀는 활짝 웃으며 밝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20일쯤 지나자 쿄카는 마스크를 벗고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패션 잡지를 사서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고 간단한 화장을 배우며 미용실에서 머릿결 관리를 받았습니다. 귀여운 원피스를 사고 정말 귀여운 안경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50일 동안 이어진 칭찬 덕분에 쿄카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귀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을 때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별이 가득했죠. 이전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자신을 별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소녀입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 절대 마스크를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쿄카처럼 칭찬을 받고 변화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방송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뿐인데 진행자와 관객들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곳은 학교를 웃음으로 채우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학여행, 체육제, 문화제 등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고등학생들에게 다시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인기 연예인들과 슈퍼스타들을 초대해 모두가 힘을 합쳐 학교를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모두 사춘기의 청소년들입니다. 이번에 방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등장한 이는 우츠노미야 단기대학 부속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이니가와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과는 달리
그녀는 학교에서 매우 활발하고 당당해 보이던 학생입니다. 그녀는 배구부의 부부장일 뿐만 아니라 반의 분위기를 띄우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는 밝은 소녀였습니다. 성격이 활발한 덕분에 하나는 반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가 많은 소녀도 자존감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어둡고 내성적이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이는 것을 피하고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처럼 인기 많고 성격이 활발한 사춘기 소녀라면 매일 셀카를 찍어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리며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다른 소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만든 계기는 바로 과거 반 남학생의 한마디 농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 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을 때 마스크를 벗은 하나에게 같은 동아리의 한 남학생이 다가와서 기분을 망치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俺の顔そんなお前そんな顔だっけマスクしたらマスクして 아마도 그 남학생은 별다른 의도 없이 그냥 한 말이었거나 병에서 막 회복한 하나를 놀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그 남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든 간에 그 짧은 한마디는 하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타인 앞에서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며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하나에게 코로나는 오히려 마스크를 항상 쓸 수 있는 완벽한 핑계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비바람이 불든 그녀는 집 밖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복더위로 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도 체육 시간처럼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수업에서도 하나는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자존감 문제로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안경소녀 쿄카는 방송 촬영 중 제작진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데 동의했으며 외출할 때만 마스크를 쓰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작진의 끊임없는 설득에도 절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아예 벗는 것은 물론이고 마스크를 살짝 아래로 내리는 것조차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사실 제작진뿐만 아니라 2년 동안 같은 반에서 함께 지낸 동급생들조차 하나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입학할 때부터 그녀의 얼굴은 항상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반 친구들에게만 자신의 얼굴을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들에게조차도 철저히 얼굴을 감췄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밝고 생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는 동안 하나만은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얼굴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하려는 듯 마스크를 얼굴에 아예 고정이라도 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마치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같았습니다. 하나의 가족을 제외하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가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갈 것 같았던 그녀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여름방학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SNS를 통해 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낸 후 상대방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같은 학년이지만 다른 반에 다니는 남학생 미야오 카이세이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와 카이세이는 이전까지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고 교내에서 마주친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답장을 보낸 것이었지만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서로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미션처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화가 활발해져도 서로의 얼굴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서로의 성격과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하나는 점점 카이세이에 대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세이 역시 하나에게 마음이 있는 듯 보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마침내 휴대폰을 통해 서로의 사진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 카이세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과 이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만으로도 마스크 아래가 잘생긴 얼굴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대화로 인해 카이세이에게 빠져있던 한화는 사진을 보고 나서 그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카이세이가 학교 농구부 소속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의 뛰어난 운동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실제로 마스크를 벗은 얼굴 역시 상상 속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잘생기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전형적인 남고생이었습니다. 카이세이의 외모와 매력이 점점 드러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진들조차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교환한 뒤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잠시 대화를 할 정도로 발전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마스크를 벗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카이세이에게 이 얼굴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며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은 언제까지고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카이세이와 연인이 된다면 마스크를 쓴 채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세이와 당당하게 함께하기 위해 하나는 용기를 내어 프로그램 제작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마스크 공포증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어둠 속에 숨어있던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와 성장을 원했고 제작진 또한 그녀의 결심에 진심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과 하나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카이세이에게 불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시 진심은 최고의 무기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순수하고 진솔한 작은 소망을 듣고 나서 누가 그녀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하나를 응원하기 위해 특별히 그녀의 우상이자 좋아하는 개그맨 콤비인 요넨 토우신과 사천도신을 초대해 하나와 함께 가사를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카이세이에게 하나의 마음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요넨 토우신은 하나에게 그녀와 카이세이의 소소한 추억과 이야기를 가사에 모두 녹여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동아리 활동 중에 나나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평소에는 다른 친구들이 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이름은 주로 대회 때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이 나나라는 이름을 앞으로 남자 중에서는 오직 카이세이만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카이세이와 함께 우츠노미야 시내의 쇼핑몰에 가서 커플처럼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즐기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습니다. 하나의 이런 소망을 들은 요넨토우 씨는 빠르게 가사를 완성했고 가사를 받은 하나는 매일 열심히 연습하며 카이세이에게 완벽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녀의 용기와 사랑을 담아 단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고백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2주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무대에 설 날이 찾아왔습니다. 현장은 매우 활기차고 떠들썩했으며 당시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0명이 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미야오 카이세이도 관객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는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私には今好きな人がいます。 하나가 진심을 담아 준비한 말을 전하자 카이세이는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어딘가 쓸쓸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私は素顔にコンプレックスがあって好きな人の前でもマスクを外したことがないのですが今日は頑張って外して歌います。 그리고 하나는 망설이던 끝에 큰 결심을 한 듯 천천히 자신을 오랜 시간 가려주었던 마스크를 벗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아래 숨겨진 얼굴이 그녀가 자신 없어 했던 이유처럼 잡티나 여드름이 많은 얼굴일 것이라거나 혹은 외모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늘 나는 못생겼다고 자책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드러낸 얼굴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학교 시절 동급생이 했던 말처럼 흉한 모습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런 부족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하나는 비록 4천년에 한 번 나올 미소녀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는 충분히 미인이라고 불릴 만큼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분위기만 봐도 하나는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춘기 소녀였으며 일본의 인기 미소녀 스타 하시모토 칸나와 약간 닮은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얼굴 윤곽은 날카롭고 섹시한 인상을 주는 깊고 또렷한 이목구비는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둥근 얼굴형이 주는 친근함이 돋보였습니다. 크고 맑은 사슴 같은 눈망울, 작고 오똑한 코, 그리고 붉고 생기는 입술까지 그녀의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는 매우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흠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와 균형 잡힌 이목구비는 그녀를 돋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발랄하고 긍정적인 성격과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 체형, 분위기, 그리고 내면의 성격까지 그녀는 어디에서도 못생겼다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녀였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벗은 후 부끄러운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었기에 그녀는 당연히 자신이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무대 아래 관객들은 하나의 용기에 열렬히 환호하며 큰 박수를 보냈고 모두들 그녀를 귀엽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따뜻한 박수와 응원은 하나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노래 제목을 소개한 뒤 카이세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하나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서 카이세이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2年14組宮尾海星君私と一緒にインパにデートに行ってくれませんか? 분위기가 이쯤까지 왔는데 과연 누가 이 고백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두 사람은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잘 알아가고 있었던 터라 만약 이번에 하나가 먼저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카이세이가 조금만 시간이 지난 후에 먼저 고백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고백을 받은 카이세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신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은 열광하며 환호를 보냈고 하나의 친구들 역시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하나는 카이세이를 통해 스스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하나는 평생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자신감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단순히 마스크를 벗는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에게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프로그램 제작진은 학교 문화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하나와 카이세이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행복하게 장난을 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달달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주눅 들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하던 자신감 없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하나의 눈빛과 표정에는 이제 행복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정말로 청춘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 90년대 중국 허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서 이런 괴담을 듣곤 했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원래 생기 넘치던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나갔죠. 비록 생활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큰 병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될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밭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새집들이 하나둘 들어서던 그 시점부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마을에는 빈집이 수없이 많습니다. 집안의 온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농토였던 곳은 이제 무덤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마을은 묘지로 둘러싸인 금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을이 허난에는 38곳이나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3, 40년 전 중국 허난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은 중국에서 거의 아무도 다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어두운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난성 주마덴시의 한 작은 마을, 문러우촌은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곳으로 1990년대에는 상주 인구가 3,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곳은 민풍이 순박하고 전통적인 생계수단은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일무 약 0.067헥타르의 농지를 경작하며 생활했지만 수입이 제한적이라 10년 동안 채소를 재배해도 기와집 3칸을 짓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통, 목 통증, 몸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가끔 발열 증상이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약을 쓰지 않아도 자연히 회복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병이 다시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열이 계속 나고 몸에는 보라색 반점이 생겼으며 오랫동안 설사를 하고 힘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일부 환자는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입이 괴사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괴상한 병을 이름 없는 열병, 무명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고 마을 전체는 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거슬렀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을이 저주를 받아 누군가가 자신들을 멸족시키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선이와 뢰메는 문로우촌에 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2001년은 그들이 결혼한 지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딸 닝닝은 그의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통통한 얼굴로 귀여운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둘째 딸 마룽은 언니보다 훨씬 활발하고 종종 웃으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막내 아들 마잔차오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5 식구 중 큰딸 닝닝만이 부모가 병에 걸리기 전에 태어나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이 괴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뢰메의 증상이 가장 심했습니다. 얇은 옷 아래로 그녀의 깡마른 몸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신을 향해 절을 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 벌은 정말 혹독하구나. 狗一个叫我发的都不轻我都不轻易。 마선이는 아내를 위해 괴병을 치료할 특효약을 살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3륜차를 끌고 마을 서쪽의 무료 진료소로 가서 아내를 데려가 수액을 맞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 뢰메의 소박한 소망은 평생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충분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뢰메의 남동생이 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마을 곳곳에는 새로운 무덤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뢰메는 자신도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면역력이 약했던 막내 아들 잔차오도 지속적으로 설사를 했습니다. 무언가 먹기만 하면 바로 배탈이 나곤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괴병에 걸린 채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4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지만 집안에는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뢰메의 몸과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뢰메는 그 파리를 쫓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한여름 뢰메는 어린 막내 아들 잔차오를 달래며 엄마라고 불러보게 했지만 그때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석 밤 잔차오는 비로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뢰메는 결국 그녀의 아들 입에서 엄마라는 말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01년 10월 뢰메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의 농작물 수확으로 번 돈은 고작 5,600위안 약 10만원 정도였습니다. 남편 마선이는 이 중 150위안 약 3만원을 들여 뢰메를 위한 수의를 구입했고 직접 그녀의 수의를 입혀주었습니다. 생전에 뢰메는 커다란 사진 한 장을 찍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도 전에 뢰메는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단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뢰메의 가족은 문로우촌의 수많은 가정 중 하나의 축소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궤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81년 우한대학 의학부 감염병학 교수였던 구이신 교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미국 교수는 인류가 막 발견한 신종 감염병인 에이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해 미국은 세계 최초로 에이즈 환자를 공식 보고했는데 환자는 33살의 남성 모델 마이크였습니다. 마이크는 1980년 10월부터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목에 림프절이 부어올랐으며 체중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구강점막, 엉덩이, 손가락에 칸디다균 감염이 발생했으며 의사들은 그의 폐에서 다량의 페포자충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생물은 보통 말기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체계가 거의 완전히 손상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마이크는 1981년 5월 3일 사망했고 1982년 7월에 이 병은 정식으로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에이즈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당시 구이셴 교수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병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유행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보수적인 전통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문란한 남녀관계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공식 확인된 것은 1985년의 일이었습니다. 환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국 관광객으로 베이징의 협화병원에서 병을 얻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허난 같은 외진 시골 마을의 농민들에게 에이즈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감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99년 허난성 상차이현 문러우촌 출신의 한 연수의사가 구이셴 교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연수의사는 고향 마을에서 괴질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이셴 교수에게 알리며 병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99년 7월 구이셴 교수는 처음으로 문러운촌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궤병에 걸린 몇몇 환자들을 확인한 후 그는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환자들의 증상이 에이즈와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1명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병원으로 가져가 검사한 결과 이 중 10명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월 28일 구이셴 교수는 다시 문러우촌을 방문해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15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 그중 9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구이셴 교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에이즈 감염의 그림자가 이미 허난성의 다른 여러 마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중국 정부는 전국적인 에이즈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허난성에서는 38개의 마을이 에이즈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이라고 해서 에이즈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마을보다 감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륙의 이런 작은 시골 마을들이 대체 어떻게 에이즈와 연관되게 된 것일까요? 1990년대 이전 중국의 많은 병원에서 사용되던 혈액제제는 대부분 회에서 수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과 1988년에 보건부, 외교무역부, 세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문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동성애와 주사로 약물을 남용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된다. 또한 해외에서 혈액 제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혈장의 공급자 중 상당수가 동성애자임을 고려하여 에이즈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장, 인간 혈청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 등 혈액 제제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 통지문에 따라 혈액 제제의 수입이 제한되자 중국 전역의 대도시들에서는 혈액 제제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수술들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혈액 제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혈액 채취 목표를 할당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은 해외 자본, 기술, 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하여 혈액 제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난성은 이 정책에 발빠르게 반응하여 혈액은행을 설립했습니다. 혈액을 판매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당받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농민들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며 혈액 제제 기업들이 원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9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했던 허난성은 그중 약 80%가 저소득 농민이었습니다.
이 중 1, 2%의 농민만이라도 1년에 한두 번 혈액을 판다고 해도 억 단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난성의 외진 농촌지역은 저렴한 혈장을 채취하기 위해 이상적인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혈장을 한번 기증할 때마다 50위안, 약 10,0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0위안은 연간 수입이 1,000위안도 안 되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큰 유혹이었습니다. 혈액 채취 매뉴얼에 따르면 동일인이 2번 혈장을 채취하려면 최소 2주 간격을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죠. 물러온촌 주민 청행쥐는 3년 생활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절 나는 1년에 최소 300번 혈장을 뽑았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이었죠. 실제로는 하루에 2-3번 뽑는 일도 흔했어요. 그는 한 번은 하루에 4번이나 혈장을 뽑았는데 4번째 혈장을 뽑은 직후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이미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놀라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그에게 포도당을 투여했습니다. 당시 허난석 전역에 정부가 운영하는 혈액은행이 230개를 넘었으며 민간 혈액은행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도 많았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오전에 자신의 마을 혈액은행에 갔다가 오후에는 이웃마을 혈액은행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곤 했습니다. 길을 함께 걷던 농민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쪽 팔은 비료값이고 저쪽 팔은 인삼 비료값이지.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농민들에게 혈액을 파는 일은 가장 쉬운 돈벌이였고 이 돈은 대부분 가게에 보태거나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러온촌의 주민 류영건은 신경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3칸짜리 기와집은 아내와 제가 피를 팔아서 지은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에이즈 환자를 찾는 건 아주 쉬워요. 누가 기와집에 살고 있나 보면 거의 다 에이즈 감염자지요.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또오반의 한 사용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10년간 중국식 혈액 판매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피를 팔았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대학 등록금을 내고 가족이 먹고 살았던 모든 것이 어머니의 피로 얻어진 돈 덕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를 계산해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매년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며 10,000위안, 약 2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2명의 누나는 외지로 나가 일을 해서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했으며 농지에서 매년 2,500위안, 약 5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집에서 가장 큰 지출은 그의 학비인 3,000위안, 약 6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그가 대학에 입학하며 학비가 더 늘어났지만 다행히도 아버지의 채석장 월급도 증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해보면 그의 집은 굶거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반드시 피를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안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이성적인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때 그의 아버지는 거대한 돌에 팔이 눌러 부러지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채석작은 자주 월급을 체불하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머니가 피를 팔아 번 돈이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더욱 잔인한 사실은 2005년 차이징의 혈장 경제 종말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나타 있습니다. 혈액은행은 제약사의 혈장을 1ml당 0.23위안, 약 46원에 판매했습니다. 제약사는 이를 원료로 삼아 혈청 알부민을 생산했으며 혈청 알부민의 가격은 1g당 약 2.1위안, 약 422원에 달했습니다. 1990년대 농민들은 한 번의 혈액 채취로 800ml의 혈장을 제공하고 50위안, 막 10,000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1ml당 약 0.0625위안, 약 12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올라 580ml의 혈장이 80위안, 16,000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1ml당 약 27원의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조차 혈액은행과 제약사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혈액을 채취하고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에이즈 대유행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 혈장 채취 방식이 혈장 경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단일 혈장 채취란 기증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 분리기로 혈장과 적혈구를 분리해 혈장을 추출하고 적혈구는 기증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혈액은행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기증자의 체력을 빠르게 회복시킨다고 주장하며 단일 채취 방식이 전혈 채취 방식보다도 낫다고 홍보했습니다. 혈액은행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혈액은 우물물과 같아서 오래된 물을 퍼내야 새로운 물이 생긴다. 그러니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며 건강에 해롭지 않다.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적혈구는 다시 몸으로 주입되니
몇백 밀리미터의 혈장을 추출해도 몸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는 당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일 혈장 채취 방식은 적어도 3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피를 채취한 후 수혈관을 자르는 소독가위와 혈액 주머니 입구를 짚는 소독 집게는 모두 채취된 전율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상차이현 인민병원 혈액은행의 한 간호사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도구들은 밤에는 소독액에 담가놓지만 낮에는 여러 사람의 피와 접촉할 때 전혀 소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원심 분리기에는 12개의 작은 통이 있었고 각 통에는 2개의 피 주머니를 넣었습니다. 원심 분리 과정에서 피 주머니가 터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 직원들은 심하게 손상된 주머니만 버리고 덜 손상된 주머니는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무서운 것은 혈액 부족이 계속되는 중국, 왜 중국인들은 피를 기부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묘사된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피를 빠르게 채취하기 위해 혈액은행에서는 이전 헌혈자로부터 분리된 적혈구를 다음 헌혈자에게 직접 수혈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피를 통해 전염병이 감염될 확률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단일 혈장 채취 과정에서 이렇게 크고 명백한 허점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당시 지역 내 주요 병원과 보건당국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내내 허난 농촌의 상황은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피를 팔려고 안간힘을 썼고 혈액은행은 이를 채취하느라 안간힘을 쓰며 보건당국은 혈액은행 설립과 피 채취 허가증 발급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산렌 라이프 위클리가 2001년에 발표한 혈액재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허난성의 한 전직 방역관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1993년에 하위 몇몇 혈액은행을 둘러보았는데 보고 나서 무서웠다.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자마자 혈액이 담긴 주머니가 터졌고 소독 집게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직원들 중에는 용혈 반응 같은 기본적인 지식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보건청의 관료들은 적어도 의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문제를 못 볼 리가 없다. 그들은 아예 못 본 척했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2001년까지 상주 인구 800명의 문루 자연촌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청장년 최소 300명 이상이 혈액을 상시적으로 판매했으며 이들 중 약 5명만이 에이즈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관이 운영하는 혈액은행에 혈액을 팔았을 뿐인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겠어요. 사실 고 교수가 문로마을의 상황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일선 의료 종사자들은 허난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는 에이즈와 간질환의 전염병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서는 상부에 여러 차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5년 남방도시보는 최초의 경고자인 왕수핑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아핑은 유행병학을 연구하는 의사로 20세기 8, 90년대 허난 저우커우 지역의 위생국과 혈액은행에서 일했습니다. 혈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핑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1989년 한 신문에서 남부의 한 도시 혈액은행이 헌혈원 중 대량의 C형 간염 감염자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아핑에게 경계심을 갖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핑은 저우커우 혈액은행에서도 간염 바이러스를 검출했습니다. 1992년 C형 간염이 저우커우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자 아핑은 이 상황을 지역 보건부 의료정책국에 보고하며 고위층의 주목을 받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핑의 보고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4년 아핑은 혈액은행을 떠나 저우커우 지역 임상검사센터에서 일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우커우 지역 임상검사센터는 보건국 산하 기관이었지만 보건국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되는 독립적인 단체였습니다. 아핑은 이 센터의 책임자였습니다. 1995년 3월 아핑은 보건부 회의에 참석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허난성 저우커우시 타이캉현에서 혈액을 판매했던 한 사람이 쿤밍에서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헌혈자는 이후 쿤밍에서도 혈액을 판매했으며 불결한 생활 이력이 있었습니다. 아핑은 즉시 허난성 보건청에 보고하며 혈액은행이 혈액을 채취하기 전에 헌혈자에 대해 HIV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5년 5월부터 9월 사이 아핑은 임상검사센터 직원 몇 명과 함께 저우커우 지역의 혈액 샘플 404건을 추출하여 1차 선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HIV 양성 감염 숫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과의 신뢰도를 우려한 아핑은 다양한 시약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아핑은 이 검출 결과를 당시 지역 보건국장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국장의 첫 반응은 아핑을 칭찬하며 저우커를 위해 큰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핑에 따르면 그 국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고 아핑이 다시 그 국장을 찾았을 때 국장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장은 아핑에게 이 검출 결과가 정확한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핑은 국장님께서 신뢰하지 않으신다면 샘플을 베이징으로 가져가 권위 있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1995년 11월 아핑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아핑은 매우 신중하게 HIV 양성 사례의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단일 혈장 채취 방식이 에이즈 전파에 있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보건국 내에서 여전히 주목받지 못했고 혈액은행은 계속 운영되었으며 단일 혈장 채취 방식도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핑이 말했습니다. 저는 혈액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이 지역에서 매일 최소 1000명 이상이 감염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베이징으로 갈 수밖에 없죠. 1995년의 마지막 며칠 동안 아핑은 허난성 저우커우시 상수현 시자오 차오촌에서 온 HIV 양성 샘플 62개를 들고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중국 예방의학과 학원을 찾아가 그곳에서 권위 있는 검사를 다시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곧 직원들로부터 샘플 한 건당 검사를 하는데 700위안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2개의 샘플을 모두 검사하려면 4만 위안 이상, 현재 가치로 약 804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베이징까지 자비로 와서 결과를 요청하던 아핑에게 이 금액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임상검사센터 역시 그렇게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핑과 그녀의 팀은 이미 자신의 월급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모든 돈을 샘플 채취와 출장 비용에 쏟아부었습니다. 아핑은 낙담하며 예방의학 과학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침 건물 입구에서 중국 유행병학 최고 전문가이자 중국 과학원 원사인 정희 교수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핑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문제의 원인을 정희 교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정희 교수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받을 필요는 없네. 우선 15개의 샘플만 검사해보자고. 결과는 곧 나왔습니다. 15개의 샘플 중 13개가 HIV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2개는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정희 교수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다급히 아핑에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47개의 샘플은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네. 당신은 빨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나는 즉시 이를 국가보건부에 제출하겠소. 1996년 1월 10일 아핑의 보고서는 마침내 정희 원사를 통해 국가보건부 고위층에 전달되었습니다. 다음날 보건부는 허난성 보건청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이후 아핑이 저우커우로 돌아오자 지역 보건국의 한 책임자는 아핑을 보자마자 당신이 정말로 큰 지진을 일으켰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핑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1996년 3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혈액은행 철폐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3.14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허난성 보건청과 공안청이 공동으로 문서를 발행해 불법적인 혈장 채취와 인체 혈장의 매매를 엄격히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과 대중의 공포를 우려하여 언론과 당국은 허난성의 에이즈 전염병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단지 헌혈자들 사이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혈을 받은 환자들에게까지도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1996년 4월 허난성 중의학원에서 퇴직한 69살의 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가오야오제는 한 부인암 환자의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는 HIV 양성 판정을 받았고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자는 생전에 불결한 생활 이력이 전혀 없었으며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 또한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감염된 원인은 이전에 수술 중 혈액은행에서 제공된 수혈이었습니다.
가오야오제는 이 사실에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혈액은행에 있는 혈액에 에이즈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한두 명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는 앙상한 손으로 가오야오제의 손을 잡고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오야오제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길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1999년 가오야오제는 자비로 자신이 쓴 책 에이즈 성병의 예방과 치료 12만 부를 인쇄하여 허난의 감염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이펑에는 23살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는 에이즈 환자에게 주사를 놓다가 불행히도 감염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상처를 곧바로 붕대로 감쌌지만 사실 동맥을 눌러 혈액을 짜내고 물로 씻은 뒤 알코올에 20분간 담갔다면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후 그 간호사는 전화로 울면서 가오야오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지만 이런 내용의 책은 전혀 없었어요. 가오야오제는 처음에 자신의 책이 출판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책에서 당시의 공식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추정에 따르면 당시 전국 60만 명의 HIV 감염자 중 약물 남용으로 인한 감염자는 69.8%,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6.9%, 혈액 채취로 인한 감염은 단지 6%에 불과했습니다. 가오야오제는 이전에는 공식적인 통계와 견해가 동의했지만 1999년부터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혈장이 중국에서 에이즈가 확산된 주요 경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다수의 중국 에이즈 환자가 혈장 채취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가오야오제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000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에이즈 환자들로부터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죠. 제 생각에는 99%는 혈액 문제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허난성의 혈액 판매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가오야오제는 허난성의 100여 개의 현 가운데 50개 이상의 현에서 심각한 혈장 판매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허난성의 혈액 판매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전체 성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녀 개인의 추정일 뿐이며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의 공식 발표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일입니다. 실제로 허난성에서 혈액과 관련하여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오야오제가 허난의 감염 지역으로 책을 보내던 시기 우한의 의학교수 거시에는 허난성 상차이염 문루촌의 에이즈 전염병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8월 국가보건부는 처음으로 문루촌 주민 다수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사면 생활주간은 혈액 재앙을 주제로 심층 기사를 발표했고 허난성의 에이즈 사태에 대한 소식이 점점 더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문루촌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에이즈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고 교수를 매우 증오했습니다. 주민들은 고 교수가 문루촌 이미지를 훼손시켰으며 그로 인해 문루촌의 농산물이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었고 주민들이 어디를 가든 차별을 받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2001년 6월 거시엔 교수는 만위안 상당의 약품을 들고 문루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를 내쫓으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거 교수는 약품만 남기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문루촌의 에이즈 환자 5명을 우한대학 중남병원으로 데려와 종합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병실이 만원인 상황에서 거 교수는 5명의 환자를 철거 예정인 기숙사 건물에 머물게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주변 사람들의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압박에 직면한 고 교수는 아예 5명의 환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환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했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에이즈가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회의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차별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1년 말 거시엔 교수와 가오야제는 동시에 남방주말의 연간 뉴스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2003년과 2004년 가오야오제와 거 교수는 각각 중국 중앙텔레비전이 선정한 중국을 감동시킨 10인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8인의 의료 영웅 중 한 명으로 거시엔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0년은 허난성 에이즈 전염병 사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문루촌 상황이 국내의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허난성 당국은 에이즈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2000년부터 3년간 허난성은 모든 단일 혈장 채취소를 신속히 폐쇄했습니다.
동시에 1억 6천만 위안, 현재 가치 약 321억 원 상당을 투입해 혈액은행의 표준화를 강화했습니다. 허난성의 혈액은행 수는 23개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모든 혈액은 이 23개 중앙혈액은행에서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혈액 채취 전에는 반드시 에이즈와 간염을 포함한 여러 혈액 전염병 검사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허난성과 허베이성에는 단일 혈장 채취소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몇몇 단일 혈장 채취소도 매년 보건부에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모든 혈장 채취소에 자동화 기계식 혈장 채취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혈장 분리 기계가 한 사람당 한 대씩 사용되며 모든 소모품이 일회용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하여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1998년 헌혈법의 도입으로 상업적 혈액 매매가 금지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무상 헌혈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국가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무상 헌혈은 전체 헌혈량의 8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어느 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3명의 경고자 중 2명은 결국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1996년 11월 3.14 혈액은행 철폐운동이 허난성 전역을 휩쓸던 시기 아핑이 근무하던 임상검사센터가 폐쇄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핑은 공직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당시 아핑의 남편도 보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핑이 허난 혈액재앙에 대해 고발한 일로 인해 남편은 직장에서 배착당했습니다.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남편은 아핑과 선을 그으며 신속히 이혼하였고 딸도 데려갔습니다. 2001년 아핑은 홀로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자신에게 영어 이름으로 선샤인을 지어주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아핑은 유타주 유타대학교에서 혈액 연구를 계속했으며 몇 년 후 미국인 게리 크리스텐슨과 결혼했습니다. 2019년 9월 21일 아핑은 남편과 친구들과 함께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 협곡에서 등산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땐 향년 60세였습니다. 아핑과 마찬가지로 가오야오제는 혈액 재앙의 진실을 조사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여러 차례 허난 농촌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04년 가오야오제는 15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남부 5개 성의 에이즈 전염병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혈액 재앙이 허난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조사 후 가오야오제는 여행 가방 가득히 자료를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거밍지우는 그녀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날 놀라게 하는군. 며칠 동안 당신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당신이 여행 중이라고 둘러댔어. 당신 자료 빨리 숨겨. 며칠 후 가오야오제는 다시 산동성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울상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쪽에서 가져온 자료는 내가 다 태워버렸어. 그 자료는 너무 위험해. 우리 집이 더 이상 평온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으니 날 원망하지 말아줘. 이 말을 들은 가오야오제는 침대에 누워 크게 오열했습니다. 가오야오제는 한때 공식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동 중국 연도인물로 선정된 건 외에도 2003년에는 당시 중국 국무원 부총리였던 우이로부터 친절한 접견을 받았습니다. 2003년 12월 우이는 물루촌을 방문해 에이즈 환자들을 위로한 뒤 정저우로 이동해 가오야오제와 3시간 넘게 비공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가오야오제의 고집과 집요함은 많은 이들의 이익에 충돌을 일으켰고 그녀의 조사 작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에이즈 마을에서는 가오야오제가 마을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500위안, 약 10만원 포상금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가오야오제는 악의 세력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되었고 외출 시에는 추적을 당하고 전화는 도청되었습니다. 2006년 가오야오제의 남편 거밍지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8월 가오야오제는 힘들게 얻은 조사 자료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질 것을 우려해 82살의 나이에 해외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출국 당일 그녀는 의치를 착용하지 않았고 점심도 먹지 않은 채 에이즈 조사 자료가 담긴 USB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후로 가오야오제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며 매달 600달러, 약 88만원의 기초생활지원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귀가 들리지 않았고 병마에 시달렸지만 여전히 책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82살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망명은 에이즈의 진실을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난의 에이즈 환자들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도 무력합니다.
가오야제의 두 딸도 어머니의 활동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큰딸 거징시에는 한때 행정직으로 전출되었고 작은딸 권행광은 결국 직장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오야제와 자녀들 간의 관계는 매우 긴장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딸들은 가오야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결국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가오야오제는 뉴욕의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가족이 없었고 오직 그녀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사후 자신의 유고를 황허에 뿌려달라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생전에 내 몸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죽은 뒤 내 유골만이라도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오야오제의 책 원고로 가득 찬 아파트 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힌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홀로 가난한들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녀의 사망 소식은 중국으로 전해졌고 잠시 동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지만 곧 수많은 연예 뉴스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허난성 에이즈 환자들의 아픔이 역사의 긴 강 속에 묻혀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